순영업소득. 이해 가셨습니까? 요거는 은행한테 갈 돈 뺀 순수익. 요거는 세금까지 뺀 순수익. 그런데 제가 다음 주에 수익률 몇 개 배운다 그랬어요? 3개. 그러니까 얘네 3개를 분자에 쓰고 얘를 분모에 썼을 때 나오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수익률이라고. 그러니까 그 수익률 3개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첫 번째 거는 예분의 예야. 두 번째 건 예분의 예고. 세 번째 건 예분의 예라고. 그래서 시험장에 갔는데 그 공식이 안 떠오르네? 그러다 갖다 연결만 시키면 짝이 나오지. 분자에 순영업소득 썼어. 그러면 분모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총투자액이 나와야 되는 거야. 분자에 세전현금 흐름이 있어야죠. 그럼 분모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그렇죠. 지분투자액이 나와야 돼. 이해 가셨어요? 분모에 총투자액이 기억이 났어. 그러면 분자는 순수익으로 순영업소득밖에 못 와. 분모에 지분투자액이 기억이 났어. 분자는 세전 아니면 세운데 상황 따라 이게 세전인지 세운지만 판단하면 돼. 아, 그러니까 공식 외우는 게 되게 쉬워지네요. 자꾸 여러분에게 이런 원리를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단순 암기보다는 원리를 자꾸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어렵다 그렇게 느끼지만 되게 잘해요. 나중에 가서 보면은 다 알아. 그래서 어떤 내용이 처음 보는데도 이게 추론이란 걸 잘해. 이 추론이 뭐냐면 찍기. 그런 걸 갖고 나중에 도 같을 때 찍기 신공. 그렇죠? 그래서 딱 찍으면 정답이야. 그냥 어쩜 그렇게 정답인지. 그래서 10개 찍으면 거의 8개 맞추고 막 이래야 돼. 아셨죠? 10개 찍으면 다 틀리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개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차근차근 해나가면 나중에 가서 생각보다 되게 좋은 점수가 나와요. 저는 뭐 여러분들이 뭐 엄청 되게 좋은 점수 뭐 쫙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합격하길 바라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합격자 모임에서 꼭 민법생이나 공법생 옆에서 개론 때문에 합격했어요. 그거 듣는 게 두 번째 소원이고,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요 내용들에 대해서 꼭 현금 흐름의 측정에 대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순서는 이렇습니다. 유입 따로 기억하시고 유출 따로 기억하십시오. 한꺼번에 싸잡아 기억하면 헷갈립니다. 유입만 기억합니다. 총, 순, 전, 후. 유출 기억합니다. 공영부소. 그래서 유입은 말씀드렸다시피 총, 순, 전, 후. 총이 뭡니까?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현금흐름, 세후현금흐름입니다. 이제 유출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 영, 부, 소인데 공이 뭡니까? 공실 및 불량부채,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액, 영업소득세. 손가락 5개 생각하면서 꼭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암기카드에 써놓고 암기하셔도 좋지만 그냥 가시다가 오늘 가시다가 또는 식사로 가시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 안 날 거야. 한두 개. 그러면 나중에 좀 이따 뭐였더라 하고 찾아보세요. 이렇게 몇 번 하시다 보면 저절로 다 기억나요.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아셨죠? 오늘 다룬 내용들에 대한 점검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투자의 3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자의 3단계는 취득, 운영, 처분의 3단계를 거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취득에서 처분까지를 예상 보유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 1억 주고 샀다면 1억은 부동산 가치이며 그 부동산 가치는 시장 가치입니다. 부동산 가치와 총투자액은 항상 등호로 같게 되며 총투자액은 자기 자본에 해당되는 지분투자액 2글자로 자본이라 합니다. 타인 자본에 해당되는 저당투자액 2글자로 부채라 합니다. 따라서 지분투자액, 저당투자액 합친 것을 총투자액이라고 하며 이자는 언제나 저당투자액에 적용됩니다. 이렇게 갑돌이처럼 자기 자본 갖고 투자하는 사람을 지분투자자라 하며 지분투자자에게 대출해주는 쪽을 저당투자자라고 부릅니다. 운영단계 때 운영소득이, 처분단계 때 처분소득이 발생하는데 건물 같으면 임대료 수입, 토지 같으면 지대 수입 같은 운영소득을 인컴게인, 소득이득이라 하고 부동산 처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자본이득이라고 합니다. 소득이득, 자본이득 합친 것을 종합수익, 농담삼아 개이득 그랬는데 그 개이득이 바로 종합수익입니다. 그리고 운영단계 때 발생하는 소득, 운영단계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내야 될 게 영업소득세,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의 경우는 자본이득세라는 것을 낸다는 것. 운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투자와 투기가 달라지는데 운영이 있다면 투자지만 운영이 없이 취득하고 처분이라면 투기가 된다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전액 자기 자본으로만 투자했을 때보다 부채를 사용하여 투자하면 오히려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증가하는데 이를 지렛대 원리
혹은 지렛대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부채를 많이 사용할수록 지렛대 효과는 커지지만 파산할 가능성인 금융적 위험도 함께 나란히 증가한다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두 번째는 위험과 수익의 측정을 이야기했는데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의 개념 자체가 기대 수익률이 있고 실현 수익률이 있는데 기대 수익률대로 실현되지 않았을 때, 더 정확히 말하면 실현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로부터 더 작게 나타나되 완전히 달라질수록 위험이 크고 적게 달라질수록 위험은 작고 기대 수익률대로 실현이 되면 양쪽이 같으면 위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위험의 개념은 실현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로부터 벗어날 변동 가능성을 가리킨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위험을 측정하는 척도로는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있는데 분산이나 표준 편차 값이 크면 많이 벗어났다는 뜻으로 위험이 크다는 뜻이고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작으면 적게 벗어나서 위험이 작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익을 측정하는 것은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으로 측정하는데 기대 수익률이 클수록 수익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뜻으로 유리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위험과 수익의 측정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투자의 수익률을 이야기하면서 수익률이란 분모가 투자액, 분자가 순수익, 투자한 돈에 대한 수익의 비율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수익률이므로 곱하기 100 해서 수익률로 표시하는데 세 가지의 수익률이 있습니다.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 아무런 부연 없이 수익률은 다 기대 수익률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상 수익률이었습니다. 요구 수익률은 투자의 기회비용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말은 수익률자 붙이지만 기회비용이므로 비용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 잊지 마시고 기대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즉 투자의 기회비용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하고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 투자를 기각합니다.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은 사전 수익률입니다. 반면에 실제 지나봤을 때 달성되는 수익률인 사후 수익률로서 실현 수익률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실현 수익률은 지나야 알 수 있는 수익률입니다. 그러므로 투자를 판단할 때는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두 가지만 갖고 투자 결정합니다. 기대가 요구보다 크면 투자 채택, 기대가 요구보다 작으면 투자 기각입니다. 투자자 누구에게나 똑같은 것, 시장에서의 객관적 가치를 시장 가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동산 가치라고 말하면 언제나 시장 가치를 가리키며 총 투자액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면 갑이나 을이나 병이나 똑같은 금액인 1억이면 1억을 투자해야 되고 이를 시장 가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투자 대상 부동산이 발생하는 미래의 수익은 투자자마다 예상하는 수익이 다 다릅니다. 그것을 현재 가치로 바꿨을 때 투자자의 주관적 가치가 투자 가치입니다. 결국 투자자의 주관적 가치인 투자 가치가 시장에서의 객관적 가치인 시장 가치보다 크면 투자 채택이고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작으면 투자 기각인데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단 말은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는 의미하고 통합니다.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작다는 말은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다는 말과 의미가 통합니다. 네 번째로 위험과 수익의 관계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례관계입니다. 따라서 기대 수익률과 위험도 비례관계, 요구 수익률과 위험도 비례관계인데 위험이 전혀 없다면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한 가지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이 있다면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부분만큼을 위험에 대한 대가, 위험 대가율, 위험 보상률, 위험 할증률만큼을 더해줘야 됩니다. 위험할수록 높은 할증률을 적용하니까 무위험률에 위험 할증률을 더한 요구 수익률은 위험이 커질수록 요구 수익률도 커집니다. 우리는 위험이 커질수록 그만큼 많은 수익으로 그 위험 부분을 커버해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를 갖는다라는 뜻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첫 번째가 분산투자, 집중투자와 대응해서 투자 대상을 다양화하는 분산투자, 두 번째가 위험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킨다는 것, 세 번째 높은 수익이면 참 좋지만 어렵다면 안정된 수익을 얻고자 한다는 것.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포트폴리오 수익 부분과 위험 부분으로 나누는데 포트폴리오 수익 부분에서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라는 걸로 포트폴리오 수익 부분을 측정하며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높을수록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포트폴리오 위험 부분은 포트폴리오 분산이라는 것으로 측정하는데 여기에서 강조하는 건 첫 번째가 분산투자, 분산투자를 통해서 비체계적 위험을 줄인다는 것. 우리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는 위험, 어느 특정 개별 자산에 국한되는 위험, 그게 비체계적 위험이고 시장 전체와 관련이 있어서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은 체계적 위험입니다. 이 둘을 합친 걸 총위험이라 합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위험을 제거한다는 말은 비체계적 위험을 줄인다는 뜻이지 체계적 위험까지 줄일 수는 없습니다.
비체계적임이 줄어들게 되면 총위험도 결국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분산투자, 두 번째는 비체계적임을 줄인다, 세 번째는 구성자산수를 많이 할수록 비체계적임 제거하는 효과는 크다. 그때 비체계적임 제거하는 효과를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하며 구성자산수가 많을수록 포트폴리오 효과는 크다. 그런데 구성자산수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가 음액값을 갖도록 두 투자 대상의 수익률이 움직임 방향이 반대인 이때 두 개 중에 하나는 해당 부동산, 어떤 부동산에 손해가 났을 때 얘를 커버하는 다른 부동산이 수익 내줘야 된다는 것. 그래서 두 개의 움직임 방향이 반대 방향인 상관계수가 음액값을 갖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분산투자, 두 번째가 비체계적임을 줄인다. 그러려면 세 번째 구성자산수를 많이 하되 네 번째 상관계수가 음액값을 갖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는 뜻. 여섯 번째는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인데 화폐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 가치가 다르므로 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동일 시점으로 화폐의 가치를 환산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투자를 결정할 때는 언제나 현재 결정하죠. 미래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주로 현재 가치라는 개념을 많이 쓰게 된다는 것. 그래서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꾸는 건 미래 가치의 계산, 할증 개념이 적용되고 주로 계산의 곱하기입니다.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건 현재 가치의 계산이며 할인 개념이 적용되고 계산은 나누기 값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두 곱하기로 바꿔서 계산하게 됩니다. 현재 가치 값이 주어지고 미래 가치를 구하는 미래 가치 계산은 현재 가치에다가 내가계수를 곱해서 미래 가치 값을 구하게 됩니다. 미래 가치 값이 주어지고 현재 가치를 구하라 하는 문제 현재 가치 계산에는 미래 가치 값에다가 현가계수를 곱해서 현재 가치를 구합니다. 내가계수가 3개 있고 현가계수가 3개 있습니다. 미래가치 계산에 사용되는 내가계수 3개는 일시불의 내가계수, 연금의 내가계수, 감채기금계수가 있습니다. 미래가치 계산에는 내가란 단어가 숨어져 있으며 그리고 미음자 들어가는 감채기금계수가 미래가치입니다. 현재가치 계산에는 현가란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그리고 미음자 아닌 저당상수가 현재가치 계산입니다. 어떤 때 무엇을 쓰는지 활용하는 것도 이제 조금씩 알아둬야 되는데 먼저 개념에는 일시불의 내가계수는 정기예금 찾는 금액 계산할 때 금액을 일시불 놓고 기간 말에 찾는 것. 그래서 정기예금 찾는 금액 계산할 때 쓰고 연금의 내가계수는 매년 일정 금액씩을 내면 기간 말에 얼마가 되는가를 구하는 거니까 정기적금 찾는 금액을 계산할 때 쓰고 감채기금계수는 목적액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 얼마씩 불입해야 되는가 적금 불입액 계산할 때 사용하며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일정 기간 후에 5년 후에 그 금액이 현재 얼마냐를 계산할 때 쓰며 연금의 현가계수는 5년 동안 매년 얼마씩 발생하는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일시불로 환산했을 때 가치를 구하는 겁니다. 앞으로 매년 발생할 연금이니까 매년 발생할 금액의 현재 가치. 그래서 5년 동안 매년 발생할 돈을 지금 돈으로 환산했을 때 가치. 그게 바로 연금의 현가계수입니다. 반면에 저당상수라는 것은 돈을 빌리고 앞으로 갚을 돈 계산할 때는 저당상수. 그러니까 돈 빌리고 갚는 건 저당상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관계도 기억했는데 관계는 일시불의 내가계수와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역수가 맞습니다만 연금의 내가계수와 연금의 현가계수는 역수가 아니며 연금의 내가계수와 역수는 감채기금계수,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는 저당상수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7번째 현금 흐름의 측정에서는 다시 투자의 3단계를 이야기하면서 취득, 운영, 처분인데 운영 단계 때 현금 흐름을 영업의 현금 흐름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그 영업의 현금 흐름 계산에서는 유입과 유출로 나눠서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유입 5개는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그리고 순영업소득, 세전현금 흐름, 세후현금 흐름, 총총순전후입니다. 유출 4개는 공용부서인데 공실 및 불량부채, 영업경비, 부채서비스액, 영업소득세 이렇게 나눠서 기억하시라는 것. 그런데 유입 5개에서 가능총소득과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총순 이 2가지는 총투자액으로부터 산출되는 소득이고 전후라고 하는 이 수익은 어느 투자액으로부터 산출되냐면 지분투자액으로부터 산출되는 소득이라고 하는 것. 항상 연결시켜서 공부하는 것이 나중에 시험에 유용하다는 것. 오늘은 부동산 투자에서 현금 흐름의 측정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100페이지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부터
금융론 일부까지 나가는데 오늘 공부한 거 다시 상당히 많이 반복되어지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주말쯤 해서 인강 올라오면 꼭 오늘 강좌도 반복해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